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민사집행법 판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강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제 10강입니다. 자, 오늘 그 판례는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등입니다. 공탁금. 자, 공탁금이 출급 청구권 확인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우선 공탁법에 의해서 공탁금이라는 게 뭘까요? 공탁금. 공탁금. 이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그 공탁소가 있죠. 공탁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탁소에 맡긴 돈이 바로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원에서 말이죠,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배당금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사집행법 160조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배당금액의 공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당금액. 법원에서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금액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안 나왔는데요. 배당금액이 공탁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가 받을 채권금액에 대해서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에 말이죠, 어떠한 정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하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에 뭐가 있냐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말이죠, 근저당권 어디에 나오죠? 물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근저당권 밑에 뭐가 있다? 근저당권에 가등기가 맞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에 가등기가 맞춰져 있다. 이럴 때도 배당금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가 그 채권 배당을 받을 때 배당금에 배당 이소를 제기했다. 배당금액에다가 배당 이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배당금액이 공탁소에 공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돈 받을 채권자가 말이죠, 법원에 배당기일 날 배당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배당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은 자동으로 공탁소에 공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배당금액이 공탁소에 공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공탁금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가 공탁을 건 금액이 당연히 이 공탁되어 있으니까 공탁금을 법원 공탁소에 있는 그 공탁 공무원에게 출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 출급 청구권이 있는데 그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처분을 건 경우입니다. 가처분. 그런 경우의 판결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민사집행법에 오게 되면 보존처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존받기 위해서 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겨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선 66쪽에 보시게 되면 민사집행법 278조 278조가 가압류의 목적이 나옵니다. 가압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금전채권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가압류하는 거지요.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78조가 아니라 6조죠. 죄송합니다. 276조입니다.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조에 보게 되면 300조에 보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처분 어떤 채권자 당사자끼리 그 어떤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가처분 거는 겁니다. 이걸 보시죠. 이런 다툼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가 실행하지 못하거나 또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가처분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읽어봐도 내용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2항 볼까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가처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가압류 몇 가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회수하거나 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압류 예를 들어서 가압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 사용자 여러분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월급을 안 줍니다.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 그 사용자의 부동산을 갖다가 가압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부동산을 갖다가 가압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비를 어느 회사에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 장비를 회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장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 회사가 장비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다. 장비 사용료. 그러면 그 장비를 사용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 부동산뿐만 아니라 회사에 부동산이 없다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 동산 같은 것을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사용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장비 사용료. 장비 대금 못 받았을 때 장비 사용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상가를 임대차하고 있는데 제가 임차인인데 말이죠.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 보증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인해서 그 임대인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제3자한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이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에 대해서 여러분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는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재산에다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그 자녀들의 양육비를 대기로 했는데 양육비와 이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그 배우자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해서 양육비, 아이들 양육비라든가 그리고 이자료에 대해서 그 남편 재산을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 가압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그 채무자의 채권을 보존받거나 아니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존 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런 권리를 하기 위해서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주택이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번지에서 말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파는 거죠. 불착을 하고 있는데 제 집이 울렁울렁 울립니다. 그리고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굴착 그 땅을 파는 거 굴착하는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그러니까 지하에 굴착 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균열된다 이 말이죠. 굴착 공사로 내 살고 있는 주택이 균열이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라?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처분이 되겠고, 두 번째, 내 땅을 말이죠. 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입니다. 토지를 내 땅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걸 수도 있다.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너 부동산을 말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대의 등기한 이후에 너 처분금지 가처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의 부동산,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너 있지? 매매하지 말아라. 남에게 징해하지 말아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겨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주로 이게 이제 3번하고 4번이 많은데요. 네가 현재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를 풀지 말아라. 그대로 네가 점유하고 있어라 하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을 금지한다.
너 나 따라하지 말라. 항상 반경 500m 이내 나한테 접근을 금지한다. 이렇게 접근 금지 가처분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경업 금지 가처분이요. 여러분, 경업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가 그걸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인, 양수인이 있는데 내가 비디오 가게를 팔고 비디오 가게 너무 잘 되니까 옆에다 뚜차리는 거죠. 팔아먹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를 양도, 양수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인근에다가 다시 새로운 비디오 가게를 차리지 못하게 했는데 상대가 비디오 가게를 차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업금지 운영을 못하도록 경업금지 가처분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행위에 대한 거죠. 이거 상법에 규정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경업금지 가처분. 자,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고 가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바로 보존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무자가요, 이 채무자는 공탁소에 공탁 공무원에게 공탁을 한 거예요. 공탁. 공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공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채무자가 공탁을 했다면 나중에 완만하게 뭐가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자는 공탁 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청구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공탁소는. 공탁소는 제3채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채무자가 공탁한 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공탁소에서 받을 돈, 얘는 제3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그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었어요. 가처분을 걸었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요거 공탁금 받을 거 있잖아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금 받을 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 건 거에 대해서 공탁소에 송달이 됐습니다. 송달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처분 걸 수 있어요. 채권자가 채권 회수하려고. 그러면 이때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이 가처분 걸었다고 공탁소에 송달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받을 이 공탁금이 제3채무자한테 받을 공탁금이 가처분 걸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이 채무자가 이 세무서로부터 세금 얻는 게 있어요. 세무서에서 얘가 어떤 물건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못 내니까 이 세무서가 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버렸어요. 압류, 가압류가 있겠죠? 압류를 걸었다면
이때 가처분하고 가압류하고 분쟁이 경합이 됐다면 이때 가압류는 가처분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먼저 됐기 때문에 가처분이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판례인데요. 자, 판시상 한번 보실까요?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어디에 송달됐다는 거냐?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을 공탁소에 있는 제3채무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된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한정소극이라고 나왔습니다. 한정적으로 소극이다. 그러니까 가처분 채권자에게 가압류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결론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가처분이 이긴다는 거죠.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가 가처분 권고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 확정됐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 확정이 되었다면 가처분 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런 판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처분과 가압류 경합의 우열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경합이 됐을 때 우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경합의 우열은 이미 채권자가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확정이 된 이후에 가처분된 이후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가압류는 가처분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누가 우열을 따질 때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가처분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범위 내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가압류권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그러니까 채무자가 공탁소 공탁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한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 그 확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건 사건인데요.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송달이 됐어요. 제3채무자에게. 그랬을 때 세무서가 이 채무자가 세금 못 낸 양도소득세에서 이 채권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은 가압류는 가처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